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여름방학 특집 김용민의 큰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유재일의 발키리도 여름방학 특별 기획으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공유경제의 미래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강인규 교수와 함께 할 텐데요. 자, 김용민 라이브 정말 유익합니다. 네. 이걸 유료로 여러분들께 방송할 방법은 없는가 고민하다 말았습니다. 너무 유익해서 말이죠. 자, 그래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재일의 발키리 특집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여름방학에도 훤히 발키리 특별기획 3부작 국가와 시민사회. 오늘의 이야기는 시민사회의 시작.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자, 여름방학 특집으로 대작을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별기획 3부작 어떤 내용으로 꾸며집니까? 국가와 시민사회. 결국은 국가론이죠. 아, 국가론. 네. 오, 우리나라의 80년대를 뜨겁게 했었고 정치학도들이라면 머리 싸매고 이거 공부하는 그 국가론. 국가론이 80년대 때 뜨겁게 그쵸. 회자됐다. 네. 이건 한마디로 이건 나라가 아니다. 네. 라는 그런 문제 인식 속에서 시작된 논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를 무너뜨린 다음에 어떤 정부를 세워야 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일명 CNP 논쟁.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CNP 논쟁? 그러니까는 시빌, 시민, 그리고 N은 내셔널. 그리고 이제 P는 이제 피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네. NLPD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민사회혁명론, 그리고 민족혁명론, 네. 그다음에 이제 인민혁명론 뭐 이런 얘기들이죠. 자, 이걸 알면은 뭐 네. 진보의 DNA까지 다 그 네. 그 계보를 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보수도 나옵니다. 보수도 나오고 보수의 국가관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네. 지금 속해 있는 국가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 뭐 나름의 어떤 철학을 또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반공과 반일이 어떤 거에서 나오는 건지도 맥락이 나오죠. 뭐 이거 저 어디 가서 강연하면 돈 받습니까? 돈 받죠. 아, 그래요. 아직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저도 돈 받습니다. KBS 1라디오에서는 무료로 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유재일 평론가의 오늘 특별기획 국가와 시민사회 3부작입니다. 3부작이죠. 네, 3부작 여러분들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국가와 시민사회 특별기획 3부작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네. 자, 일명 국가론. 네, 정말 핫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핫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결론이 난 것도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결론이 날 수도 없어 보이고요. 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보는 몇 가지 시각은 정리를 하고 가자.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국가를 보는지 이건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가와 시민사회 서로 대립되는 관계입니까? 대립하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죠. 대립적으로 볼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로 볼 수도 있고. 가장 이상적인 건 시민사회가 뜻을 모아가지고 네. 국가를 형성하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가장 이상적이죠. 이제 시작을 맨 처음에 얘기하는 시작도 이제 그리스 얘기도 결국 그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가와 시민사회라고 보통 해서 이게 어려워들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의 맥락으로 얘기하면 정부와 시민사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간단하잖아요. 시민들이 맨 처음엔 정부가 없죠. 네. 정부가 없는데 시민들이 모여요. 네. 그러면 그 시민들이 모이잖아요. 그게 시민사회죠. 네. 그리고 거기서 대표자를 뽑아요. 네. 그래서 정부를 만들죠. 예. 그러니까 정부예요. 그게 민주주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단순한 것 같아.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 그러니까 하나둘 따지고 보자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시민사회라는 개념 이거부터 하면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규모가 작으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잖아요. 네. 그냥 시민들이 광장에 모인 게 시민사회예요.
그렇죠? 참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네네. 그리고 광장에 모여서 대표를 선출한다. 그리고 그 대표를 선출해서 정부를 구성한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너무 간단한 거고 폴리스에 시민들이 모여서 공적인 일을 논한다. 네. 그게 폴리틱. 그게 정치. 예. 폴리틱스 하면 정치, 학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너무 간단한 거예요. 폴리스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네. 그게 시민사회고 그 네. 시민사회가 대표를 뽑는 게 정부. 정부와 시민사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제가 왜 간단하죠를 자꾸 반복하냐면 네. 이게 나중에 정말 복잡해지거든요. 정말 그래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시작은 간단한데. 시작은 간단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간단한 겁니다. 네. 그들이 대표를 뽑았으니까. 자, 국민과 시민의 차이는 무엇인지. 국민과 시민의 차이는요. 간단한 건 우리 여기서 일단 그 그리스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시민이 아니죠. 당시에는 네. 유권자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는 노예도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하면 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 시대나 이런 시민은 참정권이 있었던 사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통 선거권이어서 모두가 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시민과 국민의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지만 이 보통 선거권도 그냥 쟁취된 게 아니잖아요. 네. 재산이 있는 사람들 남자만 선거권이 있었고 이게 모든 사람한테 확장이 되고 난 다음에야 예. 국민과 시민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요.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게 한 세기 전 일이에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하면 1960년대가 돼야 우리가 더 먼저 해요. 그러네요. 모든 주까지 확장된 걸 보면. 네. 몇 개 주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을 60년대까지 나이 이제 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40세 여성 뭐 이렇게 20세 여성까지 낮춰주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자, 여담 여쭤봤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봐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건국이 언제냐 이걸 가지고 좌파 우파가 그렇게 싸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부가 1948년에 수립이 돼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그때 정부를 수립하는데 시민사회가 있었냐라는 이 논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투표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를 구성을 하죠. 누가 구성을 하냐면 그러니까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하잖아요. 네. 그걸 유엔과 미 군정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 시민사회가 정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미 군정이 투표의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네. 미 군정이 시민사회를 만든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시민사회가 정부를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가 있었느냐라고 이제 되물어 보는 거예요. 네. 일단은 대통령 이승만은 민주주의의 대통령이었냐. 그러니까 본인이 왕하고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실제로 자신이 왕인 줄 알죠. 조선 왕조 네. 이씨 가문 굉장히 이걸 강조했었다는 그렇죠. 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국부 국모. 예. 이게 왕정에서나 쓰는 얘기지 대통령제에서 쓸 말이 아니잖아요. 나라 국자의 아비부자. 네. 그렇죠. 그럼 관료들은 충성의 대상을 임금으로 생각했었던 사람들인데 임금에서 천황으로 충성의 대상을 바꿨다가 네. 시민사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이승만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러니까는 관료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러면 시민들마저 본인들을 시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백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라고 하면 이게 과연 시민사회와 국가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원칙을 이 대한민국에 들이댈 수 있었던 상황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논의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는 정부가 시민을 위해야 되는데 네. 자기네들의 기득권화된다거나 예. 관료를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독재자를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거는 국가와 시민사회 민주주의 정부라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좀 아쉬워집니다. 네. 사실 시민사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면은 네. 그랬다면 그 후에 네. 군부가 그 말하자면은 내란을 일으켜서 네.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의 형성은 3.1운동을 기점으로 삼는 거죠. 네. 그 전에는 왜냐면요.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왕정복구운동이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도 많았죠. 예. 그러니까 민국을 세우겠다. 민국을 세우겠다라는 게 백성민자이긴 하지만 그 민이 시민의 민이죠. 사람들이 왕정을 끝내고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임정을 세우겠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민사회의 운동을 3.1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3.1운동 형성을 위한 우리
우리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자각을 3.1운동이 첫 움직임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네.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하는 네. 입장이 네. 저는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그게 그 우리나라에서 좌파의 입장이죠. 네. 좌파는 네. 3.1운동은 시민운동으로부터 비롯됐고 그 네. 시민운동이 결국 국가 체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화정을 향한. 네. 그러니까 3.1운동이 왕정을 복구하려고 하는 운동이었다면 네. 네. 그랬으면 시민사회 운동이 아니게 되는데 3.1운동의 결과로 공화정, 왕정,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입헌 공화정이나 뭐 군주국을 표명하는 게 있었다면 네. 시민사회 운동이 아닌데 예. 공화정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운동의 예. 첫 기점이 되는 거죠. 아 제가 갑자기 네. 그 그리스에서 네. 대한민국 네. 21세기로 소환했습니다. 네. 아 20세기로 소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시민사회와 정부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시 그리스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로 네. 가죠. 예. 다시 그리스로 가야 되면 그러면 여기서 했을 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민의 자격이 남자였어요. 남자였고요. 남자 중에서도 중장 보병이었습니다. 중장 보병. 보병이요. 음. 팔랑크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보병대. 음. 방패 들고 캡틴 아메리카처럼 방패 하나 들고 네. 그 칼 하나 들고 음. 투구 쓰고 네. 그 우리가 스파르타 뭐 300 이런 거에 봤던 그 전형적인 그 무장 형태 있잖아요. 철갑을 두르고 네. 방패 들고 칼 들고 있는 그 그런 형태. 사람만 시민이었어요? 그런 사람만 시민이었어요. 허허. 그러니까는 중장 보병에 국한된 거였어요. 시민은 남자 그 중에서도 무장하고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만이 네. 시민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군대 갈 때 총 사러 가라 그러잖아요. 네. 이 무기마저도요. 예. 본인이 자기가 구입해서 자기가 무장하는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노예와 여성, 어린아이를 제외한 그리스 도시국가의 시민이란 특권층에 가까운 겁니다. 특권층이죠. 그리고 이게 스파르타가 가장 극단적으로 수많은 노예를 소수의 시민이 다스리는 구조였죠. 그러니까 중장보병대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돈을 먹고 무장을 하니까 장군도 지들이 뽑아요. 그래요. 장군도 지들이 뽑고 리더십을 자기들이 뽑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의 시발이었다는 거예요. 아, 출발점이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부를 구성한다라는 건 곧 군대를 구성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 복지라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디까지나 전쟁 수행과 정복 활동을 위해서 정부를 구성하죠. 그 나라를 지키는 게 곧 나라를 운영하는 거였네요. 네. 그리고 예. 이제 기타 등등은 자치에 맡깁니다. 시민 자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자치라는 것도 근데 이 자치가 재밌는 건 가부장에 의한 자치예요. 그 무려 무장을 썼었던 그 아버지들 있잖아요. 네. 그 아버지들이 뭐 법입니다. 곧 그 가정이나 기타 등등 교육이니 보건이니 지금 네. 공공이 해야 하는 역할을 다시 네. 가부장에게 맡겼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공부조 시스템은 부차적인 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영농인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스스로의 땅과 스스로의 노예를 관리하는 자치 시스템. 그게 민주주의의 초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네네. 공공적인 것은 거의 전쟁을 의미했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강조되는 게 뭐냐면 용맹. 그러니까 공적인 덕목이 용맹이라든지 승리에서 나온 영광 이런 게 공공 영역에서 강조되는 가치들입니다. 평등이란 이런 얘기는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시민 사회는 네. 자치권과 네. 사유재산권을 전제로 발달하는 거예요. 자치권과 그 사유재산권. 네. 그리스 시민 사회는요 욕망을 긍정했죠. 네. 그리고 상업을 장려했던 시스템입니다. 그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요. 네. 그 사유재산권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개개인들이 무장을 하고 네. 군대를 만들었죠. 예. 결국엔 이거는 뭐 네. 자본주의의 뿌리라고도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랑 같이 얽혀 들어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태생부터가. 예.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의 시민 사회가요. 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발달하지만 네. 제국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 제국이 안 되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있고 네. 또 군대가 결국 네. 뭐 국가 경영에 네. 그 천병이나 다름없는데 네. 근데 왜 제국으로 못 나갔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리스 중장보병대가 흑해하고 에게해로 쭉 펼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치권의 개념이 너무 강하니까요. 거기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럼 본국하고 상관없는 독립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와 틀고 있는 다른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국은 진짜 네. 이 절대 왕권, 네. 절대 왕권이 전제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왕권 아래서 모든 그런 그 하부 조직이 질서 있게, 그쵸. 질서 있게
그 왕을 중심으로 상향 구조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지중해하고 에게해, 흑해에 쫙 퍼지게 되는데, 근데 그게 다 식민지인데 독립국가예요. 네. 식민지인데 독립된 도시국가로 중앙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본국에서 떠나와서 독자적인 세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국에 충성한다 그런 개념이 이 사람들에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분권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 문명은 빠르게 퍼지지만 제국의 형식을 취하진 않고요. 이들은 문화를 공유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공유하고요. 네. 올림픽과 같은 재전을 치르고 네, 그 그렇죠. 올림픽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희극과 각종 공연 그리고 문화생활 양식도요 비슷한데 네. 그런데 삶의 양식에서의 동질성과 문명 동질성은 있지만 네. 중앙 집권 정부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국가 간은 무슨 관계냐면 교류, 무역의 관계입니다. 네. 배 타고 무역하고 서로 무역과 외교만 있을 뿐 지배 관계는 없는 그리스 세계의 탄생인 거죠. 이때 예술과 문예가 아주 엄청났죠. 엄청나게 그 성장하고 네. 발전하고 네. 또 오늘의 우리에게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이 나라들이 제국이 아니다 보니 외교가 발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하고 비슷한 세상을 만든 거죠. 네. 다 독자적인 도시 국가들이 무역을 하는. 응? 그건 다른 제국의 침략에 취약하겠네요. 그러니까 페르시아한테 먹혔습니까?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 문명에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고 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전부 다 뭉치게 되죠. 연합을 하게 돼서 네네. 페르시아하고 맞서게 되죠. 그때 이제 네. 세계 인류 역사 최초의 연합군이 예. 형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예. 페르시아 전쟁, 이제 뭐 아테네 전투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이제 300에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국 페르시아는요 아테네 도시 국가들의 연맹을 무찌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페르시아의 침략이 그리스의 제국의 씨앗을 심어요. 안 되겠다. 네. 제국이 아니니까 네. 우리가 우습게 보였던 모양이다. 네. 제국을 형성하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의 도시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음. 힘센 도시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남의 도시에 간섭하는 어느 한 도시가 있으면 네.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뭉쳐서 그 침략 행위를 하는 도시를 터부시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 독립을 유지하던 거였는데 외부에서 큰 힘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얘기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리스 세계의 독립된 국가들의 대등한 교역과 등권주의가 무너지고 네. 정복 전쟁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국의 길로 가는 두 도시 국가가 생기는데 그게 아테네와 스파르타죠. 그래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페르시아가 뿌려놓은 제국의 씨앗을 패권을 향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둘 다 망해요. 둘 다 망하고 제국을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예. 승자는 아이러니하게도요. 변방 국가였어요. 마케도니아. 예. 그리고 그리스 문명을 하나로 뭉친 제국을 만든 최초의 사람은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이죠. 네. 그리스 문명이 제국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제국의 시대로 넘어가자요. 그리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은 이것 또한 과도기의 제국이었거든요. 예. 그리스 문명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국하면 떠오르는 국가 로마가 결국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우리의 지금 모든 사회 제도는 네. 로마법에 기초하는 거죠. 로마법에 기초하는 거고 네. 지금 지금 대통령도 결국은 집정관 플러스 호민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제국의 시대로 넘어가는 여기까지가 네. 국가와 시민사회가 맨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민주적 이상형 그 모습에서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계급이라는 문제가 본격화되고요.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치열한 두 국가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는 내전까지 치르게 되는 이런 얘기들을 2부에서 로마를 다루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내일 또 그 이야기 이어갑니까? 네, 그렇죠. 자,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둘이 전쟁을 했는데 왜 둘 다 망하죠? 둘 다 왜 망하냐면 둘 다 전쟁하면서 국력이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그 권력 투쟁의 바깥에 있었던 어부지리죠. 그러니까 항상 센 사람 둘이 붙으면 어부지리를 누리는 누군가가 생기는 거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때 얘기하면서 일명 그 전술적인 발전. 그러니까
그리스는 중장 보병대를 위주로 하는데 그 중장 보병대에 창을 되게 길게 만들죠. 네. 팔랑크스라고 고슴도치 모양을 하는 네. 그리고 기마병을 활용해서 네. 머루와 망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술에 네. 있어서. 아, 빠루가 아니고 빠루가 아니면 머루. 뭐로 알겠습니다. 그 예. 이게 대장장이가 할 때. 네, 네, 네. 그래서 가운데에다 군대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 그전엔 전쟁을 하잖아요. 중장보병끼리 싸우다가 밀리잖아요. 네. 도망가면 끝이에요. 오. 전투를 하면 승부가 나도 사상자가 별로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마병으로 퇴로를 끊어버리면 어허. 일명 전멸전이 벌어져요. 한쪽이 전멸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에 숨어 들어가서 있으면 적당한 수준에서 협상과 항복을 하던 시대가 끝나고 한쪽을 전멸시키고 정복하는 시대에 그거를 알렉산더가 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발키리 국가와 시민사회에 관한 이야기 그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유재일 평론가는 또 내일 나오십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용민 라이브 여름방학 특집 김용민의 큰 그림을 듣고 계십니다. 김용민 라이브 여름방학 특집 김용민의 큰 그림 제1화 공유경제라는 환상. 여름방학 특집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공유경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인규 교수 모셨어요. 이분이 최고 권위자다. 이렇게 모시면 기분 좋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강인규 교수께서는 지금 미국에 계신데,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예, 방학이 돼서요. 한 달 일정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펜실베니아 주립대. 예, 맞습니다. 아, 저희 예. 이 학교의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름 들어봤으면 명문대 아닙니까? 아, 글쎄요. 자, 그래요. 베런드 칼리지라고 예. 하는 것은 어떻게 단과대입니까? 아니면은 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가 캠퍼스가 여러 군데 나뉘어 있거든요. 그렇죠. 각각 이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해서 네. 주로 이제 학부생들 위주로 수업을 하는 그런 칼리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우리나라는 뭐 저 교수님이 뭐 학부는 물론이고 대학원도 다 수업 지도하시고 그런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뉴미디어를 가르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 KBS에 들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강인규 교수님하고 공유경제의 민낯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유경제 우리가 제대로 향유해 보지도 못하고 벌써 민낯을 만나는 게 너무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예. 공유경제 난생 처음 그런 말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또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그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도를 통해 많이 그 듣거나 보셨을 텐데요. 네. 주로 이제 사업의 관점을 많이 요즘 이야기하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나 아니면 리프트 같은 그 승차 공유 서비스가 있고요. 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호텔을 대신해서 집을 대여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죠. 아마 그게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뭐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국에는 사실 공유경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요즘 들어 생겨나고 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카풀, 카카오 카풀도 한 그 이슈가 됐었고요. 그게 이제 각자 승용차를 이용해서 남과 이제 차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거였는데 예. 그 많은 논란이 있었죠.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타다도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많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변종 택시다에서 또 택시업계에서 반발했어요. 그렇죠. 예. 예. 물론 이제 그 타다 그 소카 본사에서는 이제 공유경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서비스를 많이 홍보해 왔고요. 예, 예, 예. 요즘은 사실 뭐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혼란스러워서 네. 좀 하나하나 지칭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네. 뭐 최근에는 그 기존의 임대나 아니면 대여 사업에도 이제 휴대폰 앱을 이용하면 다 공유 경제라고 부르니까요. 예를 들면 뭐 집이나 네. 사무실, 네. 주방, 예.
주차장, 자동차, 요즘 옷도 요즘 공유한다고 하죠. 그렇죠. 구매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뭐 질리면 딴 걸로 바꾼다든지 그게 예, 가능한. 네. 예. 어떤 그래서 한 달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그 신문을 구독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 매주 옷을 받아보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구독이라고 하죠. 구독 경제라고도 그렇죠. 부릅니다. 예, 맞습니다. 뭐 자전거, 네. 전동 킥보드, 심지어 뭐 장난감, 책. 요즘은 개인의 재능까지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걸 다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과거의 두레, 품앗이 이게 상상됩니다. 예,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업들보다는 오히려 그 품앗이나 두레가 더 본래 의미의 공유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 본래는 그 공유라고 하는 것이 이윤 추구 행위보다는 그 협력이나 그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공유 경제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개념 같고요. 굉장히 유익한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이 공유 경제의 허상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뭐 큰 비리나 부조리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웃겨보려고 한 얘기였습니다. 예.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들 이야기에 따르면은 2008년에 세계적으로 경제가 저성장 그 흐름에 이제 진입하면서 가계 소득이 하락하고 그 후에 뭐 꼭 굳이 구매를 해야 되냐, 자기 소유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유 경제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 오늘의 보편화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중고거래가 활발해진 것. 이것이 바로 공유경제의 어떤 출발점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공유경제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실천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두레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품앗이도 그렇고요. 용어 자체는 근데 상당히 그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2000년 들어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그런 언어고요. 이제 사람들은 흔히 2008년 그 로렌스 레스기라고 하는 그 하버드 교수가 이 용어를 처음 썼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기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네, 그 비슷한 모델들이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015년에 그 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공유경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27%만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4분의 1만 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이면 이제 겨우 4년 전이니까 이 말 자체는 굉장히 그 새로운 신조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공유 경제에 관한 논란이 시작된 것은 타다의 등장인 것 같습니다. 타다. 예, 타다 논란이 이제 택시 업계와 타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통해서 이제 포면화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준비할 때부터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제 얘기를 들었어요. 예, 왜 반대하셨습니까? 뭐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극심하게 반대한 것도 아니고, 예. 살짝 반대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의 우려를 갖고 있었던 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카풀 그 문제를 택시 기사 그리고 이제 플랫폼 사업자 양자의 갈등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네. 그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차로 나르는 것은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고 나면은 아이고 이거 뭐 감당 못하죠. 그렇죠. 예.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스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카풀 사업의 경우는 그 법적인 책임 소재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 현행 법상 돈 받고 자가 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죠. 따라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유상 운송을 하다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이나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차로 인한 어떤 상해에 대해서 그 보험사가 책임이 이제 면책되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거에 대한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잘 된다는 그 공유 경제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거기도 답이
없는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공유경제라고 한 이름으로 시작된 사업들이 보통 이제 기존의 법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규제나 통제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 통제 규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뉴욕에서는 그 차량 공유 서비스 총량제를 실시해서 예. 대수를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그 우버나 리프트 같은 그 승차 공유 서비스 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개별 사업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제 노동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좀 문제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네. 어떤 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 환경의 어떤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많은 나라에서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제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유사한 어떤 법적 규제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이제 공유 경제를 내세운 기업들,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소카, 공유 경제를 내세운 기업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동차 무소유 시대가 열린다. 다 모두 다 이제 자동차를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면서 이용할 것이다. 이러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예견하세요? 맞습니까? 이들의 주장이 맞습니까? 저도 자동차 무소유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차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차를요? 예, 차를 만약에 고르신다면 그냥 이동하기 좋은 차를 고르시는지 아니면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자기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차를 고르시는지요? 전 전자입니다. 저는 공유 경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차를 사서 열심히 닦고 그죠? 잘 모셔놓고 조그만 흠이 나도 밤잠을 설치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렇죠. 미어져요. 예. 이제 그건 바로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상징적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후 승차 공유나 아니면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단순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우버 있잖아요. 한 번도 이용해 보질 못해서 그런데 우버하고 지금 국내에서 서비스가 보편화된 타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타다 같은 경우는 사실 택시하고 많이 닮아 있죠. 네네네. 비록 그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는 않지만 네. 이제 다른 회사를 통해서 파견 기사를 파견한 형태로 되어 있죠. 네. 우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일반인들 상대로 모집을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우버의 경우는 자기의 차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고요. 운전자 자기 차로. 그렇죠. 말 그대로 카풀이네요. 그러면은. 카풀과 비슷하지만 종일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카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가 차를 이용하면서 빈 좌석을 내준다는 개념인데요. 네네네. 우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사실상 택시를 하는 건데 네. 자기 차를 이용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자가용 그 영업을 한다는 영업인 건데. 셈이죠. 다른 나라 이 우버가 있는 나라에 택시 기사들도 반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반발이 아주 심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제 택시 기사들의 그 수입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면허 그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버나 그 이후에 따른 그 경쟁사들 있죠. 리프트라든지 네. 이런 서비스가 대거 진입하면서 우리나라하고 별 다르지 않는 환경이었네요. 매우 비슷하죠, 그렇죠? 예. 이제 타다 같은 경우는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구매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차를 사가지고 그렇죠. 예, 그 운전자만 이제 기용을 하는 파견을 그렇죠. 받든. 네. 예, 우버 같은 경우도 공유경제라고 부르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타다는 조금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자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도로에 보태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더군다나 그 11인승 차를 쓰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효율성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타다는 공유경제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공유경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우버하고 택시 다른 나라의 경우 가격이 어떻습니까? 차이가? 우버가 택시보다 약간 싸게 보통 책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리프트 같은 경우도
우버보다 약간 싸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새로운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 손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하죠. 예. 자, 우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돈 버는 방법은 바로 수수료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우버가 돈을 못 버는 회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적게 거두는 모양이죠. 우버도 돈을 벌기는 많이 벌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비용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주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난 3년간 그 우버가 낸 적자가 한국 돈 한 12조에 달하는데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1년 평균 4조 정도 손실을 내고 있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하루 평균 100억 원 정도를 까먹고 있는 건데요. 우버는 결국 이제 브랜드만 가치가 있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그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 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우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뭐 경쟁자 리프트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의 타다, 네. 동남아시아의 그랩, 중국의 디디 출신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 사업 초기니까 우리가 일정한 어떤 투자 개념으로 이 손실을 감당하자. 예. 이런 입장인지 아니면 야 이거 해보니까 안 되네. 곧 접어야 되나?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단계인지.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공유 경제를 표방한 서비스들, 예를 들면 우버나 뭐 타다나 리프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투자의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간 수익을 못 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우버의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도 좀 경쟁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는 그런 위험들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그 사업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책정할 때 택시를 기준으로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택시도 사실은 그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데 택시로부터 고객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보다 약간 싸게 아니면 택시보다 약간 비싸게 타다의 경우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가격 책정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저 손님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매겨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사업을 접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 많은 업체들의 어떤 하나의 전략은 물론 초기에는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만 이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그렇죠. 이거 계속 땅 파먹고 하는 짓도 아니고 그렇죠. 그 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거나 그 미래의 어떤 사업 계획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받으면서 어떤 손실을 만회하는 형태로 계속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좀비 기업. 계속 수요를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양태가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현재 어떤 경제 구조를 그 좀비 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유 경제 뭐 이런 그 실체 없는 그런 환상만 바라보고 계속 투자를 할지 투자자들이 답이 잘 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공유경제는 나름대로 건실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어디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쎄요, 미국의 경우 그 여러 가지 서비스 선보이고 있는데 혹시 그 카우치 서핑이라고 하는 그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카우치 서핑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이제 무료 사이트예요. 무료 사이트. 에어비앤비하고 좀 유사한 형태인데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돈이 오가질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방이 남거나 심지어는 원래 카우치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소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숙박 공유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공유, 이건 정말 어떤 공유죠. 돈을 받고 파거나 임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도시에 와서 여행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네. 자기의 소파를 내준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은 그와 이제 친구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네네. 또 자기의 소파나 자기의 방이나 자기의 아파트를 다른 그 여행객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서비스인 것이죠. 네. 아 그래요. 그 숙박 공유 이야기로 그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에어비앤비 이거 많이 들어본 그 공유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그 사업이라서 세금 탈루 논란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예. 이 문제는 그러면 이 국가가 예. 공공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그 에어비앤비를 어느 정도 규제를 하거나 특정 시기나 특정 장소나 아니면 아예 허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금방 그 탈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꼭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어도 네. 본사가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이 전부 타지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집값을 올려서 네. 지역 그 주민들이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 그 경제와 공동체 전체에 큰 타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공유 경제의 그 그늘이 참 너무 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모처럼 참 또 좋은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된 그 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경제 철학이기도 한데 이게 또 결국엔 수익성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공유 경제가 좀 안착할 수 있을지 그 대안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수님? 예, 공유 경제라고 하는 그 용어가 널리 쓰이면서 그 여러 가지 사업이나 어떤 행위들이 한데 이렇게 묶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는 그 사업의 관점에서의 공유 경제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그 비영리 행위로서의 예. 그 공유 경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자는 뭐 취지, 철학 이 차원의 영역이고요. 예. 돈이 돼야 사실은 이 공유 경제 사업이 물론이죠.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중요한 건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3자가 개입해서 그 매개를 해서 그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양자가 거래를 하면서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대가를 네. 지불할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목적이. 예. 만약에 실제로 자기가 남는 자원을 활용해서 남과 그 돌려 쓰거나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네. 일정 정도의 그 이익을 누리는 게요. 예. 만약에 이익을 위해서 공유경제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경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업을 한다면 네. 그것은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그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네. 그다음에 공유가 아니라 나누는 게 아니라 빼앗으면서 그것을 공유경제라는 이름을 부린다면 약탈적 사업. 예. 어떤 약탈적 사업 아니면 예. 뭐 독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도 말하자면 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네, 물론이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결과도 중요하고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공유 경제 얘기하면서 또 자율주행 차량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우리는 무인 자동차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 무인 자동차란 말이 이제 어불성설이죠. 사람을 태워야 자동차가 의미가 있지. 무인 자동차 혼자 다니는 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라는 표현이 지금 거의 개념화됐는데 어떻습니까? 자율주행 차량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은 뭐 택시 타다 이런 갈등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업체들 가운데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견해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그 자율주행 뭐 0단계에서 5단계까지 그 6단계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6단계.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차량이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지만 찍으면 그 사람이 아무나 손을 대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이제 주행을 완료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주행인데요. 내비게이션에다가 내가 갈 곳을 딱 입력해 놓고 그럼 그렇죠. 또 자기가 알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시대는 열리지 않는다고 최근에 아 그래요? 예, 구글 웨이모 그 회장인 존 크래프스기 얘기를 했죠. 아니 구글 자동차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사고 없이 운행 잘하고 있다, 실험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실험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도시의 작은 지역에서 특정 대상, 특정 이제 고객 소수를 상대로 시험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와서 한번 들이받은 거 말고는 예, 뭐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 이제 곧 상용화 단계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기대가 너무 컸는데. 글쎄요. 근데 이제 그 바로 그 회사의 CEO인 그 크랩스기 얘기로는 그 어떤 기후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사람의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예. 그러니까 웨이모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 보통 그러니까 3단계에서 4단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단계까지 가지 않았죠. 네, 일단 사람은 타고 있고 사람이 운전석에. 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시범 서비스하는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사람이 운전을 해요 여전히. 예, 그 얘기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바로 이제 4단계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3단계 영역인 거죠. 자동차와 사람이 역할을 교환하는 단계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시판 중인 자동차에 달려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반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잘못된 용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히 그 운전대를 잡아야 하고 브레이크를 늘 밟아야 하고 그 나머지 기능들은 운전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자율주행과 거리가 멀거든요. 네. 그 이제 손을 놔서도 안 되는데 운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니까. 그럼 뭘 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율주행 지금 하고 있는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기능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차량 간격이 좁아질 때 속도를 줄인다든지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차가 앞차가 갑자기 서게 되면. 그렇지. 아니면 차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예. 계속해서 한 차선을 따라가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을 따라가는 기능이 있는 것들 우리가 보통 그 2단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기에 대처하는 기능. 그렇죠. 예. 하지만 모든 통제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비로소 일정 부분을 차가 주행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유사시에 맞는 경우인데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은 3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율주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착각을 해서 손을 놓고 운행한 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공유 경제 시대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이며 또 다른 산업과 어떤 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웨이모의 CEO가 자율주행 시대는 쉽게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요. 예. 저 역시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 관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주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과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쉽지 않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설사 그런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그 비용 측면에서 그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비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 최근에 그 MIT 하버드에서 나온 그 논문을 보면 네. 아마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비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차량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 그러니까 택시비가 비싸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면 아무래도 사고 확률이 확 주니까 안전하다. 안전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택시 요금이 비싸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자율주행차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이죠. 자율주행차가. 왜냐하면 통제하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마지막 5단계를 완료하기 위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는 사람들이 그 원격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려도 네. 그 이제 택시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도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경제성에서요. 갈 길이 머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 경제 앞으로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견을 하신 셈이 됐습니다. 자,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 이상으로 허구적인 개념이다. 공유는 둘이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제3자가 끼어들어서 이익을 취하는 게 공유일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선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익 중심, 편익 중심의 이런 이 공유 경제에 대한 그런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유 경제라는 이름은 단순히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이용하는 그 업체들에 대한 비판이었었던 대부분이에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나누지 않으면서 공유를 말하거나 그러니까 환경을 훼손하면서 친환경을 말한다면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일이겠죠. 네네네. 또 혁신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공유경제를 말하는 많은 업체들 가운데 이런 모순을 지는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소비자들의 어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유 경제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고 실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 목적적으로 이 공유 경제를 이용할 것인지 또 그렇게 해서 미래 시대에 대비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펜실베니아 주립대 베런드 칼리지에서 뉴미디어 가르치시는 강인규 교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히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 입력하고 친구 추가한 다음에 여름방학 특집 후기 보내주시면요, 시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별 5개 중에 몇 개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자, 지금까지 김용민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